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가 한국으로 계획도 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행보가 충격적인 이유는 일본에서의 민주주의 조사를 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다는 점인데요. 그런 그는 곧바로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모두들 앞에서 한국의 진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존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각국의 통치 방식을 가르치는 교수죠. 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제 연구실이에요. 정치와 역사 서적으로 가득 찬 높은 책장들이 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의 먼지 입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만들어내죠. 오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아시아 두 나라의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싶었어요. 일본과 한국이요. 책상 위에 메모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집중력이 깨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역사학과의 동료 데이비드 스미스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문간에 서 있더군요. 로버트, 당신의 새 프로젝트 소식을 들었어요. 데이비드가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한다고요? 흥미로운 선택이지만 그게 시간 낭비는 아닐까 싶네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뜻이죠? 데이비드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커피잔이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원형 자국을 남겼어요. 글쎄요, 그가 설명했죠. 일본은 수세기의 전통을 가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세계 3위 경제대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성공의 완벽한 예시죠. 하지만 한국이라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예측 불가능해요. 그들의 정치는 항상 스캔들과 시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네요. 펜을 두드리며 데이비드의 말을 곱씹어봤어요. 솔직히 이런 의견은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제뉴스에서도 일본의 안정성과 비교해 한국의 정치 상황을 혼란스럽게 묘사하곤 했죠. 어쩌면 데이비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말이 일리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두 나라를 모두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데이비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접근법이군요. 일본부터 시작합시다. 총선이 곧 있을 예정이니 연구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다음 주에 도쿄를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준비로 다음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비행기를 예약하고 호텔방을 잡고 일본 정치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었습니다. 모든 기사가 일본을 안정적이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미지를 강화했죠. 반면 한국 정치에 관해 찾은 몇 안 되는 기사들은 스캔들과 거리 시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도쿄로 가는 긴 비행 중에 더 많은 연구 논문을 넘겨보았습니다. 기내 조명은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들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 활기차더군요. 일본 먼저, 그 다음 한국, 혼자 생각했어요. 모범적인 민주주의에서 발전 중인 민주주의로. 눈을 감고 두 나라에서 보게 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일본은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반면 한국은 혼란스럽고 감정적이었어요. 일본 시민들이 조용한 카페에서 차분하게 정치를 논하는 모습과 한국인들이 거리에서 크게 논쟁하는 모습을 그렸죠. 비행기가 도쿄로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카페처럼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호텔 객실 창문에서는 도쿄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전통적인 사원들 옆에 서 있었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완벽한 그림이었답니다. 선거 캠페인 장소로 가봅시다. 첫날 아침 우리가 식사를 마치자 데이비드가 제안했어요. 일본 캠페인은 매우 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렜죠. 이것이 우리가 온 이유였으니까요. 고국에서 보았던 정치 집회처럼 중요한 이슈에 대해 듣기 위해 모인 열정적인 시민들을 상상했습니다. 후보자가 연설할 예정인 공공광장으로 지도를 따라갔어요.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다들 어디 있는 거죠?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광장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이 현수막에 적혀 있었죠. 하지만 약 20명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일찍 온 것 같네요. 데이비드가 제안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정확한 일정에 맞춰 도착했어요. 그는 작은 군중에게 인사하고 차분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본어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데이비드가 조금씩 번역해 주었어요. 후보자는 전통을 유지하고 현재 시스템의 작은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청중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 맞겠네요.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매우 절제되어 있네요. 데이비드에게 속삭였습니다. 문화적 규율이죠. 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성숙한 민주주의는 감정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민주주의에 대해 흥분된 사람들을 볼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런 이상한, 분리된 예의 발음이 아니었죠. 연설은 정확히 30분 후에 끝났습니다. 후보자가 다시 인사했어요. 청중도 인사를 했죠. 그리고 모두가 그냥 걸어서 떠났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일본의 효율성이죠. 데이비드가 승인하듯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했습니다. 카페와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미국에서 온 연구자라고 소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중하게 대화를 거절했죠. 우리와 대화한 사람들은 짧고 모호한 대답만 했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숍에서 중년 남성에게 물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가 작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관심 있으세요? 다시 시도했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의 무관심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양쪽 후보를 모두 좋아하지 않더라도 보통 선거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우리는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관심이 없어 보였답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예정인가요? 학생 그룹에게 물었죠. 한 젊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닐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점원에게 정치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을 때 분위기가 즉시 긴장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죠. 여기서는 정치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아요. 점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매우 사적인 것으로 여겨지죠.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지역 신문 기자를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제가 본 것에 대한 혼란을 공유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조심스러워요. 그가 설명했죠. 우리 문화는 갈등보다 조화를 중요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 차이를 방해 요소로 봐요. 하지만 토론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지 않나요? 물었습니다. 기자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민주주의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존슨 교수님. 우리 것은 그저 당신의 것과 다를 뿐이에요. 데이비드와 제가 그날 밤 가방을 꾸리며 다음 날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죠. 데이비드, 아직도 일본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나요? 물었습니다. 그가 셔츠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잠시 멈췄어요. 더 이상 확신이 없어요. 질서정연하긴 하죠.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조용한 선거운동, 꺼리는 유권자들, 정치적 대화를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일본의 민주주의는 표면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표면 아래에서 뭔가 빠진 것을 감지했죠.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중요한 에너지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도쿄의 깔끔한 거리와 건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완벽한 질서, 완벽한 효율성.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민주주의였을까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다를 거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 생각했죠. 하지만 더 좋을까? 아니면 더 나쁠까? 그것이 얼마나 다를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우리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공기 중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공항은 도쿄의 공항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저것 좀 봐요. 데이비드를 팔꿈치로 툭 치며 도착장의 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선거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었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몇 여행객들은 심지어 짐을 들고 멈춰서서 뉴스의 전체 세그먼트를 지켜보더군요. 이상하네요. 데이비드가 속삭였어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선거 뉴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서울역에서 호텔까지 우리를 태운 택시 기사님은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교수들이라는 말을 듣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 민주주의. 정말 중요한 주제죠. 그가 백미러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그것을 위해 싸워요.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는 한국이 군사 독재 아래 있었던 1980년대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고 말했어요.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맞았어요. 그가 손에 있는 작은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치를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의 일본 택시 기사님은 날씨와 관광 명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었죠. 다음 날 아침, 선거 유세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 중심부의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대학생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그리고 노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화려한 옷을 입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표지판을 들고 있었죠. 일부는 피크닉 담요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음식을 가져왔답니다. 정말 놀랍네요. 데이비드가 눈을 크게 뜨고 인정했어요.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후보자가 무대에 등장하자 군중들은 환호와 박수로 폭발했습니다. 후보자의 연설은 열정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실제 문제와 자세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군중들은 모든 요점에 반응했고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동의하지 않을 때 야유를 보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후보자가 민주주의 가치와 한국의 독재 투쟁 중 희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들었던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환경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여성이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것이 실용적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녀의 친구가 대답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한 명이 말했죠. 우리 모두가 지지한다면 그의 계획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옆 테이블에는 한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부모님, 조부모님,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투표할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화제를 바꾸는 대신 할아버지는 자신의 선택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도 참여했고 심지어 아이들도 질문을 했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데이비드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온 가족이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정치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식으로 저를 감탄시켰어요. 많은 이들이 그날 저녁 또 다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우리의 투표권을 위해 싸우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날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동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서 정치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들 자신도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또 다른 선거 행사에서는 후보자의 연설 전에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며 마치 축제처럼 즐겼습니다. 용감한 한 여성은 심지어 마이크를 잡고 후보자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후보자는 상세히 대답했답니다. 미국에서 선거 행사는 신중하게 통제됩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투표율이 일본보다 약 15%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대와 30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차이가 더 컸죠. 한국에서 투표는 소중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말했어요. 가족들은 서로 투표하도록 격려하고 회사들은 직원들이 투표소에 갈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날 국회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초등학생 단체가 현장 학습을 와서 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죠. 민주주의 제도에 친숙하게 자라는 것은 시민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정말 특별한 것을 목격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순수하고 활기찬 형태의 민주주의를요. 조용하고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망과 국가에 대한 꿈을 살아 숨쉬는 표현이었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데이비드와 저는 우리가 본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인정했어요. 제가 감정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열정적인 시민 참여였네요. 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올바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깊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비행기 창문으로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구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세상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에도 일본과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연구실이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책장 위의 책들이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졌죠. 그 책들은 이론적으로 민주주의를 다뤘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님, 강당이 준비되었습니다. 제 조교가 사무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대학 커뮤니티에 제 발견을 공유하는 날이었죠. 도착했을 때 강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생들, 교수들, 심지어 몇몇 기자들까지 모든 좌석을 채웠어요. 실내의 흥분이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데이비드가 앞줄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메모를 정리하며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완벽한 모델이고 한국은 고군분투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죠. 제 경험은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일본의 민주주의는 잘 정비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계속해서 말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열정, 참여, 모든 시민이 정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도쿄에 거의 비어있는 선거 유세장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을 보았지만 참여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규칙을 따랐지만 그것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다음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는 가족들, 학생들, 노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정부 시스템이 아닌 민주주의를 찾았어요. 그것은 일상생활에 살아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군사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 그리고 희생을 통해 얻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싸워 얻은 것입니다. 강조했어요. 그것이 시민들에게 특별히 소중하게 만들죠. 아이들은 민주적 권리를 위해 싸운 조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사람들이 전혀 투표할 수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각 투표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청중 속 몇몇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인정받은 적 없는 것을 제가 드디어 말로 표현한 것처럼요. 한국 민주주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예요. 저녁 식사 때 손자들과 정치를 논의하는 할머니, 민주화 시위 경험을 들려줄 수 있는 택시 기사님,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이죠. 강연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우리가 본 것과 경험한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모델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정치학과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대답했어요. 모든 민주주의는 자국의 미래에 깊이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일주일 후 제 강연 영상이 하버드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 며칠 만에 100만 조회수를 달성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보내온 이메일로 제 메일함이 넘쳐났답니다.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협력하고 싶어 했어요. 프린스턴, 옥스퍼드, 소르본과 같은 명문 대학들이 강연을 요청했죠. 국제정치학회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한국 사례라는 제목의 특별 세션을 조직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계도 주목했어요. 도쿄대학은 새로운 한국 민주주의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많은 일본 학자들이 한국의 시민 참여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데이비드는 완전히 관점을 바꿨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행한 후속 강연에서 그가 인정했어요. 제가 감정적인 혼란이라고 오해했던 것은 사실 열정적인 시민 참여였죠. 한국은 저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정부가 저를 서울의 민주주의 포럼에 연사로 초청했을 때 왔어요. 그곳에서 민주화 운동 참여 경험을 나눴던 광화문 광장의 노인을 다시 만났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에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의 투쟁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눈은 촉촉했고 저 역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하거나 올바른 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논쟁하고 어렵거나 위험할 때조차도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설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갖는 것이었답니다. CNN, BBC, 르몽드와 같은 주요 뉴스 매체들이 한국의 정치 문화를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종종 제 연구를 인용했어요. 한국은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성취의 모델로서 세계적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고하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제 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단지 안정성이나 경제력만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그것은 시민들의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로 측정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에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한때 한국 민주주의를 무시했던 데이비드는 이제 선거 시즌에 학생들을 서울로 이끌고 가는 여행을 주도하고 있답니다. 가장 살아 숨쉬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보고 싶다면 그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한국을 경험해야 해요. 저에게 있어 이 여정은 단지 제 연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꾸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가장 진정한 형태에서 민주주의는 국가에 박동하는 심장입니다. 사람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살아있게 유지되는 것이죠. 한국이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보여준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